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한 할머니가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숨겨져 있던 며느리의 계산된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돌잔치 장소를 틀리게 알려준 일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세대 간 갈등과 가족 내 희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혜는 올해로 60대 중반을 넘어선 여성입니다. 40년 넘게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손주 하준이의 첫 돌잔치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행사였죠. 아이고, 우리 하준이가 벌써 돌이라니. 정혜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평 아파트의 작은 안방에서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진분홍색 한복을 꺼내들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아끼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도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일찍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당신은 몰라요. 손주 돌잔치에 늦을 수는 없다니까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는 손주의 돌잔치, 게다가 며느리 지은이 일부러 좋은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은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 동기인 아들 태석과 결혼해서 하준이를 낳은 지 1년이 지났죠. 평소에도 정혜에게는 딱히 친밀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만큼은 제대로 해보겠다며 부쩍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돌잔치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예식장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며칠 전 지은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정혜는 며느리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모든 걸 챙기곤 했는데 이번엔 며느리가 나서서 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일 오전 정혜는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지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라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택시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여기 맞나요? 이 건물에는 예식장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분명히.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지은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히 이 주소가 맞더라고요.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근처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예식장다운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닌가요? 다른 주소는 없으세요? 정혜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죠. 지은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돌잔치 시작 시간은 다가오는데 정작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보자. 도훈이 제안했지만 정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들은 강남 일대의 예식장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을 헤맨 끝에 마침내 올바른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알려준 주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건물 번지수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돌잔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서였거든요.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혜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하준이는 돌상 앞에서 돌잡이를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가족들은 모두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아들 태석이 다가와서는 다소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정혜는 무언가 서운함을 느꼈어요. 아, 미안해. 주소를 잘못 알아서. 정혜가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멀찍이서 시선만 한 번 보낸 뒤 다시 하준이에게만 집중했죠. 아, 할머니 오셨네요. 하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마치 정혜가 일부러 늦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톤이었어요. 정혜는 급하게 하준이에게 다가가서 안아보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가족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할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우리 하준이 많이 컸네.
하지만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지은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달랬습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피곤한가 봐요. 그 말에는 정혜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을 때 사진작가는 자연스럽게 정혜와 도훈을 제외하고 구도를 잡았습니다. 가족 사진부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단체로 찍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이 끝나고 나서도 단체 사진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고 지은은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죠라고 했거든요. 결국 정혜는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는 계속 자책했어요. 내가 주소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혹시 내가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를 잘못 봤나? 며칠 뒤 지은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히 틀린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저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많아졌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탓했죠.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는데 이제는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정혜가 돌잔치를 망쳐버린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약속 시간 좀 지켜주셔야죠. 하준이가 얼마나 할머니 기다렸는데요. 며느리의 그런 말에 정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실수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지은이 보낸 주소가 틀렸는데 왜 자신만 탓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 태석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더욱 무심해졌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정혜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태석아, 하준이 어때? 밤에 잘 자니? 네, 괜찮아요. 감기는 안 걸렸고? 네. 딱딱한 대화만 오갈 뿐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혜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정혜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 요즘 뭔가 이상해. 가족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도훈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혼자서 하준이의 돌잔치 날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혜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자신의 실수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혜는 평소처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위한 이유식 재료를 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시장 입구에서 지은의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은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은이가 항상 어머님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난번 하준이 돌잔치 때 정말 안 됐더라고요. 네? 뭐가요? 정혜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자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돌잔치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지은이가 그러던데요. 일부러 주소를 틀리게 알려줬다고. 어머님이 너무 참견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순간 정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일부러 틀린 주소를 알려줬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직장 동료는 정혜의 표정을 보고 당황하며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정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일부러? 하지만 정혜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손주의 돌잔치를 망칠 정도로 악의적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혜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가족 간의 오해만 커질까봐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지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정혜는 혹시 돌잔치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품었어요. 이틀 후 지은은 하준이를 데리고 정혜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를 본 정혜의 마음은 금세 풀렸죠. 한 달 만에 본 하준이는 더욱 예뻐져 있었거든요.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혜가 하준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지은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준이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머니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 우리 하준이가? 정혜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찾는다니 할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하준이와 놀아준 후 지은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제가 직장 복귀를 해야 하는데 하준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개인 보육교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되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하준이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정혜와 도훈의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돈보다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적이었어요. 100만 원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준이를 돌봐주시는 건데. 지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돌잔치 때의 서운함도 있었지만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언제부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할까요? 아침 8시에 데려다 드리고 저녁 6시에 데려갈게요. 하루에 10시간. 생각해보니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태석이와 소희를 키운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정말요? 어머님 고마워요.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정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돌잔치 때의 오해도 정말 오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혜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준이를 맡아서 돌보기로 했어. 뭐? 매일? 응. 지은이가 직장 복귀를 해야 한다는데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매일 10시간씩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도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도 이미 60대 중반이었거든요. 괜찮아. 우리 손주인데 뭐. 그리고 지은이가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해. 100만 원? 응.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여유로워질 것 같아.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손주와 함께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일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지은이 하준이를 데려다 주면 정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준이가 할미하며 따라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낮잠을 재워주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준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나이라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됐거든요. 집 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놔도 아이는 어디든 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준아, 안 돼. 거기 위험해. 하루에 몇 번씩 아이를 말리다 보니 정혜의 목소리는 쉬어갔어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손주니까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손주를 봐준다는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첫 달이 지나고 지은은 약속한 대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정혜는 그 돈을 받으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저녁에 하준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하준이 옷이 좀 더러워졌네요. 아이가 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잔소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유식이 맛없다고, 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고, 발육에 신경을 안 쓴다고. 매번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달이 끝날 때 지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돈이 좀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아, 그래? 괜찮아. 정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기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 돈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달, 넷째 달. 지은은 계속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혜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힘들고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며느리의 잔소리까지 늘어만 가니까요. 어느 날 정혜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하준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지은이는 매번 뭔가 불만이야. 그럼 그만두지. 원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그래도 손주인데. 그리고 밀린 돈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밀린 돈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이제 돈 얘기만 나오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로 얼버무리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에게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평소에 신경 못 썼는데 죄송해서요. 정혜는 며느리의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충격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 지은이 예약해둔 그곳은 한 상차림에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습니다. 정혜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외였어요. 평소 돈이 어렵다고 하던 지은이가 이런 곳을 예약했다니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평소에 하준이 돌봄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은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며느리가 드디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어요. 식당 분위기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내부의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까지. 평소 동네 식당에서만 식사하던 정혜에게는 꿈만 같은 자리였죠. 우와, 여기 정말 좋네. 도훈도 감탄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에게도 이런 고급 식당은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네, 회사 사람들이 추천해준 곳이에요.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메뉴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한우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과 전 등이 포함된 코스 요리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준이를 돌보느라 늘 간단하게만 때워왔거든요. 어머님 드세요. 이 전복죽 정말 유명하대요. 고마워. 지은아, 이런 데까지 데려와서. 당연한 거죠. 그동안 하준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지은의 말에 정혜는 그동안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며느리도 자신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식사 중간 지은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뭔데? 하준이가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둘째를 가지려고 해요. 둘째.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준이도 이제 겨우 돌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둘째라니요. 아, 그래? 축하할 일이네. 정혜는 일단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둘째까지 자신이 돌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였습니다. 정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어머님께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더 드릴게요. 하준이랑 둘째 합해서 매달 200만 원 정도로요. 2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준이 하나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갓난아기까지 더한다고요? 지은아, 그건 좀. 정혜가 머뭇거리자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어려우신가요? 요즘 개인 보육교사 구하려면 한 달에 300만 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어머님께 200만 원만 드린다는 건데요. 그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톤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나이가 이제 65인데 아기 둘을 동시에 돌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남편 도훈이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우린 보육기관이 아니야.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정혜는 남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키우는 게 맞다. 우리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순한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어요. 그럼 하준이도 이제 그만 봐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도훈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은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렸나 보네요.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지은은 계산을 하고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정혜와 도훈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저 했어요. 여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야? 도훈의 말이 맞긴 했지만 정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준이도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정혜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제 정말 손주를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일주일 후 드디어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준이 다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이지. 우리 하준이인데. 정혜는 안도했습니다. 다시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지은의 태도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하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게 무슨.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시고요. 교육에 안 좋거든요. 지은은 마치 정혜가 전문 보육교사인 양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늘어놨습니다. 예전에 고마워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밀린 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못 드린 돈 있죠? 그건 사실 처음에 약속한 건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50만 원. 처음 약속한 100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밀린 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지은아, 그럼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아, 그건 앞으로 조금씩 드릴게요. 한 번에 드리기엔 부담이 너무 커서요. 정혜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자신을 하준이의 전담 보육교사처럼 부리면서 정작 약속한 돈은 제대로 주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정혜는 참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준이가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은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하준이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달라, 영어 동요를 들려줘 달라, 발달에 좋은 놀이를 시켜달라. 마치 정혜를 전문 보육교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하준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에게 바깥 공기를 쐬어주고 싶어서였어요. 하준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죠. 1시간 정도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나와 아파트로 향하던 정혜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은과 태석이 아파트 입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반갑게 인사하려다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님한테 너무한 거 아냐? 돌잔치 장소 일부러 틀리게 알려주고. 뭐가 너무해? 그래야 시부모 이미지 깎이고 내 말 잘 듣지. 처음부터 너무 관여하려고 하시잖아. 정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시 일부러였던 거예요. 지은이 정말로 돌잔치 장소를 틀리게 알려준 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만데. 우리 엄마? 태석 씨, 당신 누구 편이야? 지금 하준이 봐주시는 것도 제대로 못 보시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개인 보육교사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는데.
어머님한테 주는 돈은 용돈 수준이지. 정혜는 몸이 떨렸습니다. 용돈 수준이라고요? 자신이 하루에 10시간씩 손주를 돌보는 게 용돈 수준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태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반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래도 하며 머뭇거릴 뿐이었습니다. 태석 씨, 당신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님이 하준이 안 봐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서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은 뭐야? 그리고 둘째 생기면 더 바빠질 텐데 어머님 말고 누가 봐줄 거야? 지은의 말에서 정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정혜는 하준이를 안고 서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다른 쪽 출입구로 향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당장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재운 후 정혜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보였나 봐. 무슨 일이야? 정혜는 방금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도훈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준이는 보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봐야 하나 싶어서.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은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부모 이미지 깎이고 내 말 잘 듣지, 용돈 수준 적당히 맞춰주면서 부탁하는 거야. 이제 정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 태석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평소처럼 하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정혜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제 그런 말을 했었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지은의 미소도 고마워하는 척하는 말투도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준이와 놀아주면서도 마음은 온통 어제 들은 대화로 가득했어요. 아이가 할미하며 웃어도 예전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하준이가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라면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줄 시간이었지만 정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하준이를 데리러 오기 전에 정말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정혜는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혹시 지은과 태석이 또 그곳에서 만날까 해서였어요. 어제 들은 게 정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놀이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하준이를 놀이기구에서 놀게 하며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지은과 태석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놀이터 옆 정자 뒤로 숨었습니다. 하준이는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어서 그들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어요. 오늘 어머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평소랑 똑같던데. 아니야, 뭔가 달라 보였어. 혹시 우리 얘기 들었나? 정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석도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 그리고 들었다고 해도 어쩔 건데. 이미 하준이 맡기기로 한 거 어머님이 거부할 수도 없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정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준이 돌봄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태석 씨, 당신 정말 답답해. 어머님이 고생? 집에서 손주 돌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오히려 심심함도 달래고 용돈도 받고 일석이조지. 하지만 매일 10시간씩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고 개인 보육교사는 너무 비싸고. 어머님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
정혜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자신을 이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도 나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하준이 보면서 재미있어 하시고.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는 보육비 절약하고 어머님은 손주와 시간 보내시고. 윈윈이지 뭐. 윈윈이라고요? 정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데 무슨 윈윈이란 말인가요? 아, 그리고 태석 씨. 둘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둘째 말이야. 정말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을까? 아기 둘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더 드린다고 했잖아.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200만 원도 우리한테는 부담인데. 그래도 보육교사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싸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안 봐주시면 내가 직장 그만둬야 해.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데? 지은은 모든 상황을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미안하긴 해. 돌잔치 일도 그렇고. 아,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처음부터 너무 끼어들려고 하시잖아.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인 게 간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시게 만든 거야. 그래야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훨씬 말 잘 들으시잖아. 지은아, 그건 너무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상처? 태석 씨, 우리가 살아가려면 때로는 그런 계산도 필요해. 감정에만 휩쓸리면 안 되는 거야. 정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가벼이 여겨지고 있었다니요. 정혜는 하준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준이는 유모차에서 졸고 있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네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놀이터에 갔다 왔어. 정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지은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준이 잘 놀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데려갈게요. 지은이 하준이를 안으려 하자 정혜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네? 왜요? 우리 좀 얘기할까? 정혜의 표정을 본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무슨 얘기요? 돌잔치 이야기.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는 그 반응만 봐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일부러였구나 하고 말이죠. 돌잔치가. 왜요? 주소 말이야. 일부러 틀리게 알려준 거지. 지은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은아, 이제 그만해. 나 다 들었어.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뭘? 들으셨다고요? 너와 태석이 이야기하는 거. 어제도 오늘도.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됐어. 지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뭘 오해했다는 거야? 시부모 이미지 깎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게? 나를 용돈 수준으로 부린다는 게? 이게 다 오해야?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참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아,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태석아, 너도 와서 들어봐. 정혜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였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내가 얼마나 한심한 아들인지 말해줄까? 태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기나 해. 돌잔치 때 일부러 틀린 주소 알려줘서 늦게 만들고 나를 보육교사 부리듯 하면서도 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래놓고는 용돈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 엄마. 그리고 넌 내 아내가 그런 짓거리 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지? 그냥 보고만 있었어? 태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난 뒤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롱했는데.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뭘 용서해? 내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더는 속지 않을 거야. 하준이는 너희가 키워. 엄마,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아이니까. 정혜는 하준이를 지은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정말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 지은은 하준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태석도 머뭇거리며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편 도훈이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야. 여보, 내가 너무 한 걸까? 아니야. 오히려 늦었지. 진작 이랬어야 했어.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준이가 그립기도 했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후련함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태석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정혜는 평소 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나가서 채소를 기르고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에 등산도 다녔죠. 여보, 우리 여행이나 다닐까? 여행? 응. 우리 젊을 때 못 가본 곳들 많잖아. 이제는 시간도 있고. 도훈의 제안에 정혜는 기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태석이한테 들었는데 하준이 안 보신다고요? 응. 그렇게 됐어. 잘하셨어요, 엄마. 저도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지은이가 너무했어요. 딸의 지지를 받으니 정혜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응, 뭔 일이야?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 하준이가 어머님을 너무 찾아요. 그리고 저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찾는다니 할머니로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은아, 나도 하준이는 보고 싶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네, 알겠어요. 뭐든지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정말 급할 때만 도와줄게. 그리고 돈은 받지 않을 거야. 대신 고마운 마음을 가져.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도감이 들렸습니다. 그 후로 정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준이를 가끔씩만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했어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동네 노인대학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하준이를 맡길 때마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데리러 올 때는 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어느 날 태석이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엄마 편에 설게요. 지은이가 선 넘으면 제가 말릴게요. 아들의 사과를 받으니 정혜의 마음도 많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농사일이 즐거웠어요. 그때 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일 산행 갈 준비 됐어? 응, 벌써 기대돼.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뭐. 도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잊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정혜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가족이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혜가 깨달은 것처럼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이에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심해 보시는 거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정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분명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정혜처럼 이제는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진짜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